브론즈 탈출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제 네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우, 박재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7장 트랜스포머와 비전 트랜스포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 내용을 강의할 건데 7-1장은 제가 하고 2장과 3장은 박재인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랜스포머 내용인데 첫 번째로 기본이 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거는 일련의 뭔가 순서가 있는 아이템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순서가 있는 아이템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요즘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그 챗봇이나 생성형 AI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런 게 다 순서가 있는 시퀀셜한 아이템들을 받아서 또 시퀀셜한 아이템을 출력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모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RNN 구조 앞에서 배운 RNN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보이는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LSTM 구조고 여기 중간에 뒤에 설명할 컨텍스트 벡터가 있고 다시 LSTM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크게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를 기준으로 입력을 받는 부분을 이 인코더라고 부르고 입력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출력을 해주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불러.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 중요한데 이 디코더에서 받은 입력의 그 가장 마지막 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입력에서 받은 정보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디코더에서 출력을 할 때 이 다 함축된 요거를 입력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밑에서 예시로 보는 것처럼 I am student라는 자연어가 들어왔을 때 요 I am a student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입력을 받고 이 하나를 받았을 때 여기서도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이 정보를 넘겨주고 am이 들어오면 여기서도 그 히든 스테이트 처리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예시로 보면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이 디코더에서는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컨텍스트 벡터만을 활용해서 출력을 하게 돼. 왜냐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 안에는 지금 뭐 마지막 셀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지만 이게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디코더에서는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나온 출력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그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게 되고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 디코더에 여기서 보는 구조에 요 설명해주면은 디코더의 첫 번째 출력을 위한 인풋은 처음에는 들어오는 단어가 첫 문장에는 첫 단어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코드를 넣어주게 돼서 시작을 알려주고 이 문장이 끝나게 되면은 엔드 오브 센텐스라는 신호를 줘서 요 동작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동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좀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 4개 문장의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엄청 긴 문장이나 엄청 긴 시퀀셜을 가지고 있는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 모든 인풋에 대한 히든 그 스테이트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소실이 많아지고 또 학습을 할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백프로페게이션을 학습을 할 때도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어텐션 개념이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 말고 이 디코더에서 추론을 할 때 컨텍스트 벡터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터를 쳐다봐서 어느 애가 중요한지를 가중치를 달리 매겨가지고 이 출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 효율적이고 또 입력이 어느 순서에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멀리 있더라도 그 출력해야 되는 어떤 아이템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더 정확한 추론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이런 어텐션 개념이 여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사용됐다. 요거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뒤에는 그래서 이 어텐션이란 거는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하다나오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롱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 요거의 차이는, 바하다나오 어텐션 요 왼쪽에 보이는 여기 그림인데,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거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뉴럴넷 모델로 여기는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에 비해서 롱 어텐션은 이 그 히든 스테이트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이런 모델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닷 프로덕트 방식으로 연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스코어의 뭔가 추론의 복잡도는 좀 줄어들지만 연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롱 어텐션이 많이 쓰이고 있고, 얘를 그냥 닷 프로덕트 어텐션 이렇게도 많이 불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계속 어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텐션은 이 롱 어텐션 요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어텐션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요건 지금 I love you라는 세 개의 센텐스가, 세 개의 토큰이 들어와서 출력을 하는 거고, 첫 번째로 이 학습이 완료됐다고 학습이 완료됐다고 하고 추론 단계로 바로 넘어가자면은, 처음에는 SOS라는 시작하는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인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과 요 히든 스테이트가 다 프로젝트를 해줘. 다 프로젝트를 해주면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스코어가 나오거든. 이 스코어를 다시 소프트맥스를 해가지고 확률 분포도로 변환을 해주고, 이 스코어는 이제 합이 1인 그런 합이 1이고 각각 이렇게 분포에 따라서 점유하는 게 다른 그런 스코어가 나올 텐데, 이 스코어를 구해서 다시 인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또 곱해줘. 그렇게 되면 여기 예시에서는 I love you를 넣으면은 나는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나는은 I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S1, S2, S3라는 값이 정해졌을 때 S1, S2, S3인 것 중에 S1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곱해주면은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를 다시 웨이티드 썸을 해줘서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컨텍스트 벡터와 원래 디코더를 만드는 컨텍스트 벡터를 컨캣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다시 뉴럴 네트워크로 넣어줘.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가중치 구하고 소프트맥스에서 나는이라는 토큰의 가장 확률까지 높은 출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건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얘가 구해지고 또 구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다 연산이 다 프로젝트 아니면 웨이티드 썸 정도밖에 없어서 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퀀스의 어떤 입력도 출력도 이렇게 요걸로 좀 성능 개선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다음은 트랜스포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은데, 이게 앞에서 배운 시퀀스 모델과 다른 점은, 시퀀스 모델은 어떤 순서가 있는 입력을 받아서 순서가 있는 출력을 줬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 그러면 앞에 거를 돼야지 뒤에 게 되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그런 시퀀서란 아이템을 패러럴하게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학습과 트레이닝 하는데 엄청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여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Attention 이거에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요런 좀 더 펼쳐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 N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거를 6개를 사용했고 디코더도 N개를 사용하는데 논문에서 6개를 사용했어. 그래서 이런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 안에 또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 그 앞에 말했듯이 트랜스포머는 디코더와 인코더가 N개의 레이어로 반복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논문에서는 6레이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측에 보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인코더로 보면 되고 이쪽 부분을 디코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6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6개 반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어가면서 구조를 공부해 볼 건데 왼쪽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인풋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베딩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되어 있는 요거 다른 말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도 하거든.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또 레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피드포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인코더의 그 구조를 배울 거고 그 뒤로는 사실 비슷한데 앞에 요건 다 유사하고 여기도 어텐션이 한 번 더 있는데 여기는 마스크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앞에 구조랑은 조금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도 어텐션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입력받는 게 보면은 여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 여기서는 디코더의 출력을 입력받는다.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 자, 먼저 첫 번째로 인풋 인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인데 인풋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이 구조의 예시를 자연어 처리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인풋 데이터로 어떤 한국어나 영어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언어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베딩하는 과정을 거쳐주게 되고 그리고 그 인베딩하는 과정에서 앞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순서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순서 정보가 이미 담겨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병렬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을 받고 나면 그 순서 정보를 따로 좀 기록을 해줘야 돼. 그거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인풋의 토큰들을 인베딩을 해주게 되고 거기서 위치 정보를 해주는 거를 하나 뭔가 구조를 넣어줘가지고 얘를 합쳐주게 돼. 그러면 이 인코더의 인풋으로 받게 되는 것은 인베딩 벡터의 위치 정보를 가지게 된 포지셔닝 인베딩 벡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는 그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 못하지만 그 자연어를 벡터로 하는 거는 워드 투 백이나 다양한 기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여기 논문에서는 이런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위치 정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기에 D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D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 출력의 차원수라고 보면 되고 이 논문에서는 512차원을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풋 넣어주게 되고 다음으로는 셀프 어텐션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 그 앞에서 배운 어텐션은 디코더가 있고 아니다 인코더가 있구나. 인코더가 있고 컨텍스트 벡터가 있고 디코더가 있었잖아. 그래서 얘를 보기 위해서 어텐션을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 출력이 입력의 어텐션을 보는 게 아니라 입력 문장 간의 관계성을 보는 게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어텐션이야. 그래서 이름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이 예시 문장에서 보면 the dog bite the man이라고 해서 이 man과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게 어텐션이다. 그런 걸 학습하는 게 어텐션이다 라고 보면 되고 뒤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해 줄게. 그 앞에서 말했듯이 어텐션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얘가 인코더에서 진행이 되고 얘가 두 개가 디코더에서 진행이 돼. 우선 셀프 어텐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측에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텐션을 구하게 될 건데 여기서 쿼리와 키와 밸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
여기서 쿼리는 우리가 뭔가 추론해야 되는 대상의 뭔가 제목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검색 엔진으로 생각해 보면은 쿼리가 검색어, 그리고 키가 검색해서 나온 뭔가 사이트의 제목들, 그리고 밸류가 내용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그리고 좀 더 계속해서 하위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쿼리와 키와 벡터를 만들어주겠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처음에 인풋으로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IM 스튜던트 중에 스튜던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얘는 이제 그 인베딩과 포지션은 그게 됐다고 치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3번 복사를 해줘가지고 쿼리와 키와 밸류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벡터를 만들어줘. 이 가중치들은 이거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되는 파라미터고, 그 요 가중치의 차원은 그래서 생성된 벡터들의 차원은 인풋에 멀티 헤드를 나눈 값인데, 멀티 헤드는 또 나중에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서 멀티 헤드를 8개를 썼기 때문에 얘는 이제 64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쿼리 벡터, 키 벡터, 그리고 키 벡터, 밸류 벡터를 만들어주게 되고, 다음으로는 Q 벡터는 모든 K 벡터에 대해서 지금 뭐 앞에 스튜던트라는 쿼리 키 밸류를 구했잖아. 그럼 스튜던트의 쿼리는 I am a student라는 모든 쿼리 키에 대해서 다 내적을 해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그래서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attention score거든. attention score를 구하게 되고, 이를 루트 DK로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 루트 DK는 이 인풋 모델의 차원과 그 멀티헤드 개수를 나누는 값을 사용하게 돼. 여기서 그래서 아까 차원이 510이고 멀티헤드가 8개 때문에 64라는 값을 쓰게 되고, 이건 뭐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학습 효율을 위해서 넣어주는 값을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코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쿼리와 키를 내적하게 되고 이 값으로 나눠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텐션 스코어라는 게 구해지게 되거든. 그럼 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진행해줘. 그렇게 해서 소프트맥스 진행해줘가지고 나오는 이런 가중치들을 이번엔 밸류 값과 곱해줘. 그리고 이거를 웨이티드 썸을 해주거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텐션 밸류라는 거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 앞에서 이 쿼리 키와 이렇게 하는 어텐션 스코어가 문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 밀접성?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면은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값을 토대로 또 다음 그 페이지로 넘겨주게 되는 그 구조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앞에서는 이렇게 벡터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이 한 번에 패러럴에 이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I 따로 M 따로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I am a student라는 매트릭스 행렬 차원으로 입력을 받게 되고, 요거를 이제 행렬 차원으로 곱해줘서 다 행렬 연산이 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매트릭스 어텐션 밸류도 이렇게 행렬로 구해지게 돼.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멀티 헤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입력의 차원을 하나의 그 어텐션으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어떤 뜻이었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의 상황이면은 더 그 맨이 물렸기 때문에 바이트와의 그런 관계식에 좀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더 많은 헤드를 쓰게 되면 맨과 도구의 관계도 얘가 추론을 하게 되고, 더 깊은 그리고 더 다방면으로 이 문장을 바라보게 돼서, 뭐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길어지고 또 연결 어미가 많아지는 그런 문장에서는 헤드를 여러 개 쓰면은 더 얘가 추론을 잘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논문에서는 8개를 사용하게 돼.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 얘들의 차원이 얘를 하게 돼서 구해지는 쿼리 키 밸류의 차원이 입력의 헤드를 나눠준 값이었잖아. 그래서 64차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멀티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게 8개가 나오게 되거든. 다시 얘를 컴퓨트 해주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원래 입력에 넣어줬던 512차원을 다시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디코더의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되면서 이 레이어를 몇 번씩 타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차원으로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해서 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락은 add와 normalization인데 여기서는 그 잔차 연결, 그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을 통해 레이어 적용을 하거든. 그 요거 해주는 이유는 이것도 학습 효율을 좀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1이라는 값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나중에 이런 길어지게 되고 복잡해지더라도 계속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각 페이지마다 요거를 넣어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포지셔널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진행이 되는데 얘는 512차원에서 이 논문에서는 2048차원으로 다시 한번 쫙 펼쳐줬다가 다시 한번 512차원으로 줄여주게 돼. 이 과정을 통해서 비선형 변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추론 능력이나 그런 게 더 좀 풍부하게 되고 뭔가 리니어하지 않고 더 다양한 복잡한 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를 넣어준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가야 되는데 디코더는 앞에서 배웠던 그 인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이 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건 동일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게 트랜스포머가 학습할 때와 추론할 때가 조금 구조가 다르거든. 근데 이거는 학습할 때 얘기인데 학습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뒤에 단어를 예상하는 프로세스인데 이미 뒷단어를 우리가 레이블을 주게 됐잖아. 그러면 학습할 때 이미 뒷단어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론 능력이 이미 정답지를 보고 예상하는 것과 비슷해서 학습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학습할 때는 일부러 이 추론 과정에 SOS가 들어왔을 때는 뒤에 단어를 다 가리게 되고 I까지 추론을 하게 되면은 또 뒤에 그 다음 가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뒷단어를 모르게 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마스크 해준 방법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프트네스 처리를 할 때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드 어텐션을 추가한다. 이 개념이 좀 다르고 그 뒤에 나머지는 다 앞에서 배운 어텐션과 개념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뒤에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추론을 할 때는 이 디코더에서 계산된 쿼리를 가지고 인코더에서 출력 정보, 키와 밸류 값은 인코더에서 계산된 값을 불러와서 진행을 시켜. 이게 이제 추론 단계이기 때문에 요 i라는 거의 쿼리를 통해서 이 인코더에서 학습된 정보를 그 키와 밸류 값을 통해 가지고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인풋이 그냥 인코더에서 가져온다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런 디코더와 반대로 얘기해.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어텐션 개념이 각각 이렇게 3번 들어가서 우리가 시퀀셜한 아이템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게. 그러면은
비전 트랜스포머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랑 이제 뒤에 그 다음 장은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트랜스포머 구조는 동일하고 거기에 이제 뭘 넣냐, 뭘 어떻게 넣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잘한 것들이 바뀌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서 사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트랜스포머 구조만 이해가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그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뭐 이름에서 다 알다시피 이 기본 트랜스포머 구조는 원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성공을 거둔 모델인데 이게 컴퓨터 비전, 이미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나온 논문이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지를 텍스트처럼 변환시켜서 쓰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를 텍스트처럼 어떻게 바꾸면은 나중에 그냥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에 있는 트랜스포머에 넣듯이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만 이해를 하면은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 결국엔 NLP에서 넣는 시퀀스 토큰처럼 만드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패치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 토큰들을 패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그 NLP처럼 포지셔닝 인베딩을 해서 그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다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패치들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2D 이미지를 1D 1차원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패치 과정인데요. 이 패치를 얼마나 크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디멘션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크게 자르면 이제 디멘션이 작아지고 작게 자르면 길어지는 뭐 그런 거여서 그래서 저 n은 이제 그 디멘션의 크기고 패치의 크기가 저 HW는 하이트 이거여서 와이드스여서 이제 얘가 어느 그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서 이제 패치의 크기에 이제 패치 요거 제곱을 한 거로 나눠주면 저 차원수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자른 다음에 그 선형 변환을 먼저 해서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D 차원의 인베딩으로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종 인풋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단만 읽고 나머지 이제 인베딩이 된 후부터는 트랜스포머에 들어간 인풋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클래스 토큰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이 클래스 토큰이란 거는 이제 이 이미지 패치들이 다 인풋으로 나가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 학습 시켰을 때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어떤 아웃풋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아웃풋에 쓰이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결국에 나와서 쓰는 토큰은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엄청 많지만 나중에 예측할 때 쓰는 애는 이 클래스 토큰 하나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학습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얘 이미지들의 이 정보를 함축한 하나의 토큰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그 인풋 이미지의 레프리젠테이션 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들로 이게 학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클래스 토큰이 나와서 이게 아웃풋으로 써서 이제 NLP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제 그 아까 설명했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마지막 단에 있는 거에 저 클래스 토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포지셔널 인베딩에 대한 걸 나타낸 건데 이 이미지들을 이제 패치로 쪼개다 보면은 얘네 위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미지라는 건 2차원 정보여서 이 위치 정보도 다 2차원으로 원래는 뭐 1, 1,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얘를 그냥 번호로 붙여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차원으로 인베딩을 해도 2차원이랑 할 때랑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에 통과를 시켰을 때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은 2차원 데이터 쓰는 것보다 1차원 쓰는 게 유리하고 크기도 작으니까 그래서 1차원 인베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 그냥 그램 트랜스포머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인풋이 이미지라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데 멀티헤드 어텐션도 있고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MLP를 사용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요. 여기서는 MLP를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한 MLP를 쓰고 독특하게 이제 그 렐루가 아닌 젤루 함수를 쓴다고 돼 있고요. 이 젤루 함수는 이런 모양을 띠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멀라이즈 할 때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는 건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MLP 헤드를 거쳐서 클래스 예측을 할 때는 그 클래스 토큰을 쓰는 것만 되게 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앞에 기본적인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그거에 이제 부족한 점을 보완한 다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로스 VIT라고 해서 이제 이 VIT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 패치가 사이즈를 잘게 쪼갤수록 사실 성능은 좋아지긴 하는데, 아까 그 패치 사이즈에 따른 그 인베딩의 디멘션 크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패치 사이즈가 작으면 성능은 좋은데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러면 큰 패치 사이즈를 하는 게 좋냐, 작은 패치 사이즈를 하는 게 좋냐를 결합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지 브랜치와 스몰 브랜치, 라지 패치 사이즈와 스몰 패치 사이즈를 한 거를 둘 다 써가지고 얘를 장점을 결합한 건데, 그래서 각각의 패치들을 이제 어텐션을 구할 때 크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자른 패치의 그 클래스 토큰인 이제 그 이미지 토큰을 작은 패치에서 나온 그 클래스 토큰과 어텐션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작게 자른 그 이미지 토큰에서 나온 그 토큰과 그다음에 큰 거에서 이제 거친 클래스 토큰 그 인코더를 거친 클래스 토큰과 어텐션을 시켜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써서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그 성능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S 브랜치와 L 브랜치의 클래스가 이제 다 같이 각각 MLP 헤드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합치는 과정이 있는 그런 크로스 어텐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풋이 결국 들어가는 거죠. 인코더 구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과정이고, 세 번째 이제 모델은 CVT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미지 분류는 그 CNN을 많이 쓰잖아요. 전에 뉴럴넷에서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그 CNN의 장점과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합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 토큰 인베딩과 컨볼루셔널 트랜스포머 블락,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컨볼루셔널 토큰 인베딩은 그 컨볼루션 CNN에서의 구조를 따온 구조여서, 여기서는 그 CNN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그 양쪽 가까운 곳에 정보와 연관이 높다는 걸 좀 이용을 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로컬 스페셜 컨텍스트를 반영하기 좋은 구조를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그게 좀 약했는데 CNN에서 장점을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제 멀티헤드 그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 그 트랜스포머는 병렬로 한 번에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CNN은 사실 양쪽에 있는 것만 연관을 많이 시켰는데,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로컬도 쉽게 알 수 있고 전체 글로벌도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결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VT는 이런 구조의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이게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그 계층이 레이어가 인코더 블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비슷한 구조로 다 쓰는 구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다른 해상도를 쓰면은 조금 더 맞춤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정확한 아웃풋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에서 시작된 그런 구조고, 그래서 로컬 윈도우를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윈도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해상도를 쓰게끔 이미지에서 그렇게 만든 구조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클래스 토큰 하나를 썼잖아요. 원래 지금까지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다 학습시킨 다음에 하나의 아웃풋만 나와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 얘는 전체 토큰, 그 트랜스포머를 거친 전체 이미지 토큰의 평균을 사용해서 그 전체 나머지 패치들의 정보를 버리지 않고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VIT보다도 더 적은 컴플렉시티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 멀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패치를 그 하이어라키얼 그 구조가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패치를 줄여가는 과정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MS의 이 셀프 어텐션은 그 로컬 윈도우 안에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끼리의 그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SWMSA라는 거는 그 로컬 윈도우 간에 이렇게 저희가 윈도우를 지금 잘라서 보고 있는데 이거 간에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그 전체 연관성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조금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부터는 좀 직관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난이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보완이 되는 구조고, 이 베이트라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는 마스킹을 적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트랜스포머 설명해 주실 때 그 마스킹해서 디코더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을 한 뒤에 마스킹을 적용해서 그 트랜스포머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코더가 마스크드 이미지를 통해서 비주얼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얘는 그 슈퍼비전이 없이 정답을 없이 자체적으로 그 마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태스크에 따른 그 스페시픽한 슈퍼비전을 안 시켜도 더 유의미한 영역을 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성능을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트랜스포머에서의 장점들을 다 합한 상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쓰는 트랜스포머 구조고요. 요거는 이제 타임 시리즈 그 시계열 데이터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에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하면은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이제 이 TST 구조가 나왔는데, 요거는 특징적으로 인코더 구조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속적인 길의 인풋 마스킹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도 자르고 그 다음 바로 연속해서 또 마스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트랜스포머 구조고, 그래서 얘는 뭐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크게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파인 튜닝 스테이지로 나뉘는 구조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스킹하는 과정을 보여준 그림인데, 입력 데이터가 이제 m개 변수가 있고 변수가 여러 개 있고, 얘는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타임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 시계열 중에서 이런 그 w개의 타임 윈도우를 가지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그 윈도우를 마스킹을 해서 D 차원의 인풋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만큼 가리고 이만큼 써서 이렇게 변환시키고 해서 D 차원의 인풋을 계속 변환시키는데, 얘는 대신 변수 개수보다는 작은 차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의 목적은 이 인코더 그 트랜스포머를 그 마스킹 부분을 잘 예측하게 그걸 계속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킹 길이가 L만큼 되는 기하 분포를 따르는 그 마코프 체인을 적용해서 마스킹을 하고요. 원래는 마스킹을 그냥 양념만 이렇게 하나씩 셀별로 이렇게 마스킹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가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그냥 이전 그 시점에 이전 시점의 값이라고 이 마스킹 토큰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점에 그 값이라고 마스킹에 있는 값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평균내거나 그냥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 토큰 길이를 막 일정하게 하니까 너무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나와서, 그래서 이 길이가 다 다르게 이렇게 그 기하 분포를 따르도록 마코프 체인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시계열이기 때문에 또 이 마코프 체인이 좀 유용하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트랜스포머 구조랑 동일하게 그 토큰에 대해서 다 포지셔널 인코딩도 진행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온 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의 구조도인데요. 그 시계열 데이터는 이상치가 그 자연어 처리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길이가 변화가 적어서 윈도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리니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를 써도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인풋이 있으면 얘를 이제 엘레멘트로 멀티플리케이션을 곱하면은 이제 마스크 인풋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인풋이 있고 거기 이렇게 가려주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 마스크드 인풋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고 나서, 그럼 이제 그 잠재된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오잖아요.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와서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맨 위에 있는 리니어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을 되고요. 그래서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한 것과 정답값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풀면은 그거의 차이를 MSE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그래서 이제 마스크되지 않은 인풋을 이제 요거는 파인튜닝, 여기까지가 프리트레이닝 과정이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인코더 학습이 끝난 거고, 요걸 이제 파인튜닝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스킹을 안 쓰고, 마스크 안 된 인풋을 이제 트랜스폼에 넣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도출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예측값과 그 정답을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모든 시점에 그 레프리젠테이션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잘라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 콘캐티네이션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파인튜닝에서는 앞에는 이제 인코더를 전체를 학습시켰는데 나머지 인코더 구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정지를 시켜놓고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 마지막에 있는 아웃풋 레이어만 튜닝을 계속하는 시기에서 이 인코더 구조는 프리트레이닝에서 다 완료했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만 조금 조정하자. 이래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그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파인 튜닝의 그 성능이나 전체 인코더 구조, 그 트랜스포머 구조의 성능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데이터 중에 프리트레이닝의 데이터가 많이 더 쓰이고 파인 튜닝의 데이터가 조금 적게 쓰이면은 그 프리트레이닝에 따른 향상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성능은 어쨌든 프리트레이닝에 많은 데이터를 쓸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치 TST라는 과정인데 그 바닐라 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더 발전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NLP에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의 그 어려운 점을 조금 더 보완한 시스템인데 그 셀프 어텐션은 이제 그 인풋 순서가 바뀌어도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 얘가 전체를 보고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어쨌든 줄 사이에 연관성만 하는 거니까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는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 바꿔도 똑같다 해서 근데 이게 시간은 사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변화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넣는 거에는 좀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패턴을 잘 추출해서 그 롱텀의 예측을 잘 하고자 하는 것이 패치 TST가 나온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셀프 어텐션의 계산 복잡도랑 메모리를 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패치 TST는 이제 다별량 이렇게 여러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그 변수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거를 패칭을 해서 아까 패칭은 설명했던 이미지에서 이렇게 패치로 만들고 트랜스포머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머에서 각각을 다 뺀 다음에 얘를 다시 컨캣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얘를 다 그냥 그 변수별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 쪼개고 알아서 이 인코더를 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컨캣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룩백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거 L 길이 데이터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시계열 데이터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통해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패치를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섭 시리즈 패치로 구성된 시퀀스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을 예측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인풋 토큰이 감소를 해서 연산량이랑 메모리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다음 예측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로컬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 더 확장이 된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패치 TST의 그 논문에 나온 전체적인 그 트랜스포머 구조인데요. 그 패치 시퀀스를 그 인풋으로 적용한 거 외에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트랜스포머 구조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얘는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패치로 잘라서 이제 이걸 인풋으로 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그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사이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효과적인 인스턴스 놈이라는 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이 패치들의 레프리젠테이션이 도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리니어 헤드에 통과를 시켜서 프레딕션을 하는, 나머지는 거의 트랜스포머의 구조랑 똑같고, 그 타임 시리즈를 이제 다별량을 단별량으로 쪼개고 그 패치를 시킨다. 요게 중요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단별량 데이터를 이렇게 얘를 다 쪼갰잖아요. 그래서 채널 인디펜던스라는 게 생기는데 얘가 하나씩 각각 넣기 때문에 서로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여서 이게 동일한 트랜스포머 구조는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에 이 변수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여서, 그래서 m개 변수에 각각 예측값이 도출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제 각각 도출되는 값에 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각각을 이제 MSE로 로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MSE 값들의 평균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예측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패치를 시키기 때문에 겹치는 시점 정보가 없고, 이제 패치 사이즈가 이렇게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연속된 시점으로 구성이 돼서 패치를 마스킹을 해도 그 연속적인 시점을 다 마스킹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이미 패치를 다 연속적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속적인 시점을 꼭 예측해야 되는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채널 인디펜던스를 통해서 이제 리니어 헤드보다 적은 웨이트를 가질 수 있게 한다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